평안북도 철산군 미사일 연구기지에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음날 예정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핵심 기술자였습니다. 보위부는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국경 지역에는 특별경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두만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였고 제가 설계한 유도 시스템이 탑재된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오늘 꽃제비 채널에서는 북한 최고 기밀 시설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한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 손으로 만든 무기가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경공업성 기사였습니다. 성분으로 따지면 핵심 계층이었죠. 어릴 때부터 수학과 물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저는 자연스럽게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공학부에 진학했습니다. 2007년 졸업 후 제2자연과학원 산하연구소에 배치되었을 때 저는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일반 기계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김정은 동지께서 집권하신 후 국방과학 부문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저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 개발팀으로 차출되었습니다. 철산군 산속 깊숙이 자리한 연구기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틀간의 외출만 허가되었고 가족에게조차 업무 내용은 일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보위부 요원들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고 저녁마다 생활총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 두뇌가 조국의 안보를 지킨다고 믿었으니까요. 연구실 동료들은 모두 김책공대나 김일성 종합대 출신 엘리트들이었고 우리는 서로를 동무라 부르며 국가 최고 기밀을 다뤘습니다. 전환점은 2017년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화성-12형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연구팀은 특별포상을 받았습니다. 평양 초대소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고급 음식과 술이 나왔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우리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치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외국 방송을 들었습니다. 주파수를 잘못 맞춘 기사 동무가 황급히 채널을 돌렸지만 저는 이미 들어버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도발? 저는 조국을 지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은 우리를 위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린 설계도가, 제가 계산한 궤적이, 제가 최적화한 유도 시스템이 세상에 어떻게 인식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연구실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미사일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제가 만든 정밀 유도 장치 덕분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다면 그 목표물에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2018년 가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강력하고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핵심 유도 시스템을 맡았고 6개월간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도면을 그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조국을 지키는 일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협하는 일인가? 어느 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 박일성 동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대학 선배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렬이, 자네 요즘 이상하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동무, 우리가 만드는 이것들이 정말 쓰일까요? 실제로 발사될까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형렬 동무, 위험한 생각일세.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 저는 영웅 칭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무기가 세상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내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최소 1년은 지연될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시험 발사 일정은 2019년 3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저는 그 하루 전에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발사대에 미사일이 세워지고 통제실에서 최종 점검만 남은 그 순간에요. 저의 부재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았습니다. 매달 받는 특별 배급품을 장마당에 내다 팔았고 외출 때마다 조금씩 중국 돈으로 바꿨습니다. 브로커 연락처는 박동무를 통해 얻었습니다. 그는 제 계획을 눈치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함경북도 온성, 최 씨. 이것만 기억하게. 3월 13일 저녁, 저는 평소처럼 생활총화에 참석했습니다. 내일은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조국의 존엄을 세계에 떨칠 것입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손바닥이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 11시 숙소에 돌아와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짐을 챙겼습니다. 신분증, 돈, 물 한 병. 가족 사진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가족까지 위험해지니까요. 새벽 3시 기지 외곽 철조망 구석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석 달 전 발견한 곳이었고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3월 14일 새벽 4시 저는 철산을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청진행 화물열차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화물칸 구석에 숨어 16시간을 견뎠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는 길, 보이부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건물 그늘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연구기지에서 엔지니어 한 명이 실종됐다던데. 그래, 큰일이네. 전 지역 검문 강화된다는 소리 들었어. 그들의 대화가 멀어진 후에야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온성의 최 씨 집은 두만강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동무가 소개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늘은 못 건너. 경비가 2배로 늘었어. 내일 밤에 시도해야 해. 하지만 내일이면 시험 발사 당일이었습니다. 제 실종이 완전히 확인되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건너야 합니다. 지금 당장. 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숨 걸 각오돼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 우리는 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3월 15일 새벽 2시, 두만강 얼음 위에 섰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얼음은 아직 얇게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가 속삭였습니다. 경비병 교대 시간이 10분 남았어. 그 사이에 건너야 해. 소리내지 말고 빨리. 저는 배낭을 단단히 묶고 얼음 위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드득.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초소의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얼음이 깨졌고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번째 총성, 3번째 총성. 탄환이 얼음을 뚫고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국경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비병은 중국 땅에서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흙 위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다가와 저를 일으켰습니다. 빨리 가야 해. 중국 공안이 올 거야. 차에 오른 순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중국 연길의 한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한국행 브로커들과 탈북자 지원단체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7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유였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제 탈북 소식이 북한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한 과학 역적으로 규정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평양에서 쫓겨나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그 미사일 발사는 연기되었고 프로젝트는 1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제 양심은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방산업체에서 민간 위성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기술은 이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과 기상 예측에 사용됩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전화하고 유튜브로 세상 소식을 봅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가끔 박일성 동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까요?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이고 그때 과학자들이 무기가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